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 미국 전략 분석가들이 경악했습니다. 한국은 핵이 없잖아. 그런 나라가 대륙 간탄도미사일급 재진입 기술을 갖췄다고. 10분. 전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누리호는 마하 20을 돌파했고 6,000도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이 인정했습니다. 최소 5년 뒤처졌다고. 중국도 인정했습니다. 예상 밖 변수라고. 32년 전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그 나라,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경악한 반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그럼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이서진, 워싱턴의 위협 분석가입니다. 제 세계에서는 감정보다 숫자가 먼저였죠. 백악관 지하 상황실. 형광등 불빛 아래 스크린에는 붉은 카운트다운이 떠 있었습니다. 10분. 정확히 10분 안에 결론을 내려야 했어요. 방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고 합참 연락관은 계속 시계를 확인했죠. 제 옆에 앉은 CIA 분석관은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한국, 우주, 재진입. 이 단어들이 한 문장 안에 들어올 때마다 제 입가에는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자료 오버피팅일 뿐이라고요. 통계적 착시일 거라고 생각했죠. 아시아 기술은 허세가 앞선다는 게 제 지론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편견이 아니었어요. 20대 후반 제가 도쿄에 머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던 일본 기업이 있었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그럴싸한 수치, 믿음직한 악수.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행 직전 그들은 기만적으로 파기했어요. 기술적 문제라는 핑계였지만 실상은 더 큰 이익을 위한 배신이었습니다. 가족 사업은 큰 손실을 입었고 아버지는 병상에 누우셨죠. 그 이후 제 안에는 하나의 공식이 박혔습니다. 동아시아 기술은 숫자보다 소문이 크다. 포장은 화려하지만 내실은 없다. 그래서 저는 모든 변수를 제 손 안에 쥐어야만 안심했어요. 통제. 완벽한 통제.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다. 언제나 그렇게 믿었죠. 미국이 기술을 주도하고 동맹국들은 우리를 따른다. 그게 세계 질서였고 그게 안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스크린 속 숫자들이 이상했어요. 한국 측에서 올라온 재진입 데이터였습니다. 예측 오차 범위가 너무 좁았죠. 일반적으로 재진입 예측은 수백 미터 오차가 당연했습니다. 대기권 진입각, 열분포, 공기저항 변수가 워낙 복잡하니까요. 그런데 한국 데이터는 수십 미터 단위였어요. 실시간 스트림이 끊김없이 흘러들어왔고요. KPS 융합이라는 단어가 보고서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제 눈썹이 올라갔죠. 언제부터 한국이 독자 항법 시스템을 완성했지? 자료를 더 펼쳤습니다. 속도 데이터 고도 변화율, 표면 온도 예측치. 모든 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정리돼 있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아니, 뭔가 제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차관보가 물었어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가, 서진?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숫자가 제 신념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말랐어요. 신뢰 구간이 95%를 넘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죠. 차관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카운트다운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9분, 8분. 제 심장이 키보드 타이핑 소리보다 크게 뛰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만약 제가 틀렸다면, 지난 10년간 제가 쌓아온 판단의 틀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어요. 공기가 답답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데도 땀이 났죠.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갔어요.
원시 데이터까지 확인했습니다. 센서 출력가, 신호대 잡음비, 데이터 수집 빈도. 모든 게 군사급 정밀도였어요. 이건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실전 수준이었죠.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려다 엉뚱한 키를 눌렀어요.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새 창이 떴습니다. 한국 측 실시간 피드였죠. 고흥 발사장 통제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빼곡했고 엔지니어들이 헤드셋을 쓴 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조용했죠. 무섭도록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화면 너머로 전해졌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관보를 봤죠.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발사 결과를 봐야 합니다.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모니터링하게. 저는 다시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운트다운이 흘러가고 있었죠. 7분, 6분, 5분. 제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니야. 한국은 관객석이야. 늘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속삭였어요. 만약 아니라면? 만약 이번엔 다르다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20대 때 도쿄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죠. 배신, 손실, 아버지의 병상. 그 기억이 제 판단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달랐어요. 숫자는 기억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화면 속 카운트다운이 4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곧 알게 되겠죠. 제가 옳은지 아니면 숫자가 옳은지.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펜타곤 3층 회의실이었어요. 늘 똑같은 루틴이 반복되는 곳이었죠. 오전 9시 주간 위협평가 회의. 러시아 군사 동향부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 변화, 핵 레토릭 분석, 에너지 무기와 전략. 20분이 할애됐어요. 중국이 그 다음이었죠. 대만 해협 긴장도, 남중국해 인공섬 확장, 1대1로 최신 동향. 여기도 20분. 북한은 10분. 미사일 발사 징후, 핵실험 가능성, 내부 정치 변화. 그리고 한국. 딱 5분이었습니다. 사실 5분도 많은 편이었어요. 대부분 3분이면 끝났으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실에는 20명 남짓 앉아 있었어요. 국방부 정책실, 합참정보국, CIA 동아시아 데스크, 국무부 연락관. 그리고 저 같은 분석가들. 커피 냄새가 회의실에 가득했죠. 누군가는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하품을 참고 있었습니다. 한국 파트는 언제나 각주 취급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혁 국방무관이 들어왔죠. 40대 중반쯤 보이는 그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늘 절제된 태도로 핵심만 짚어 말했어요. 회의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무관, 한국 파트 부탁합니다. 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말했죠. 실시간 재진입 데이터 공유를 개시합니다. KPS 결합 예측치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30초. 그게 전부였어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커피를 마시는 소리가 들렸죠. 제 옆자리에 앉은 벤이라는 분석관이 작게 웃었어요. 또 시작이군.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요? 벤이 속삭였죠. 한국이 뭔가 대단한 걸 했다는 식으로 포장하는 거 말이야. 늘 그래. 화려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결국 내용은 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동의하고 있었어요. 제 편견이 벤의 말에 공명하고 있었죠. 회의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무관. 자료는 검토하겠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실망도 분노도 체념도 없었죠. 그냥 담담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이메일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재진입 데이터 패키지. 저는 한숨을 쉬었죠. 어차피 볼 거면 빨리 보자.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는 요약본이었어요. KPS 기반 재진입 궤적 예측 시스템. 정밀도 향상,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다층 오차 보정. 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다층 오차 보정? 그건 우리도 최근에야 도입한 기법이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원시 데이터였죠.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고도별 속도 변화, 연료 속 분포, 공력 개수 예측, 낙하 지점 오차 범위. 모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정리돼 있었어요. 제 손가락이 마우스 휠을 돌렸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갔죠.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프. 예측 궤적과 실제 궤적의 비교. 오차 막대가 너무 짧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죠. 예측 오차 범위가 평균 42m. 일반적인 재진입 예측 오차가 200에서 500m인 걸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밀도였습니다. 제 미간이 좁혀졌어요. 뭔가 잘못됐다. 데이터 조작일까? 아니면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나? 저는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센서 사양, 데이터 수집 빈도, 신호 처리 알고리즘. 모든 게 군사 표준을 따르고 있었어요. 아니, 표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죠. 이상하게 깔끔했습니다. 너무 깔끔했어요. 마치 오랜 시간 다듬어진 시스템처럼. 마치 수십 번의 실험을 거친 것처럼.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피곤했죠. 아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머릿속 공식이 삐걱거리고 있었어요. 동아시아 기술은 허세다. 그게 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숫자들은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복도에서 박준혁 무관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박 무관.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예, 서진 박사님. 저는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물어야 할지 몰랐어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죠.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인상적이더군요. 그의 눈빛이 살짝 변했어요. 놀람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목하는 눈빛이었죠. 숫자로 판단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발사 실험이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는 그대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죠. 형광등 불빛만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었을까요? 기대였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제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통제. 제가 그토록 집착했던 그 단어가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발사 당일 새벽 4시였습니다. 워싱턴은 아직 어두웠지만 한국은 오후였죠.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커피 잔이 책상 위에 3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잤죠. 아니, 안 잤습니다. 고흥 발사장 실시간 피드가 모니터에 떠 있었어요. 발사체가 발사대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동체, 푸른 하늘, 그리고 긴장감. 화면 구석에 카운트다운이 흘러가고 있었죠. 30분 전, 25분 전, 20분 전. 저는 숨을 고르며 지켜봤습니다. 통제실 내부 화면도 보였어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 위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헤드셋을 쓰고 모니터를 응시하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누구 하나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전문가들. 그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15분 전, 10분 전. 화면 속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통제실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헤드셋에 대고 뭔가 말했습니다. 자막이 떴죠. 최종 점검 시작. 각 시스템 담당자들이 차례로 보고했어요. 추진, 정상, 항법, 정상, 통신, 정상, 페이로드, 정상. 하나하나 체크되는 과정이 모니터에 표시됐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었어요. 5분 전, 4분 전, 3분 전.
그때였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어요. 삐삐삐. 통제실이 술렁였습니다. 화면 한쪽에 빨간 경고창이 떴죠. 3번 센서 이상 신호 포착. 저는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뭐지? 통제실장이 급하게 말했어요. 센서 트립 확인. 원인 분석 시작. 엔지니어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죠. 화면에 데이터가 쏟아졌어요. 신호 파형, 전압 레벨, 온도 변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관례대로라면 연기였어요. 최소 48시간 점검 후 재시도. 그게 정석이었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제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역시 그렇군. 허세는 이렇게 무너진다. 화려한 데이터, 그럴싸한 시뮬레이션. 하지만 실전은 다르지. 제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그런데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젊은 목소리였죠. 백업 시퀀스로 전환 가능합니다. 카메라가 한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김도현. 37살 재진입 항법 융합팀 리드 엔지니어. 그는 헤드셋을 쓴 채 모니터 3개를 동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죠. 센서 우회 후 정상화 예상 시간 18분. 백업 시퀀스 가동 준비 완료. 통제실이 조용해졌어요. 18분. 통제실장이 물었습니다. 신뢰도는? 도연이 대답했죠. 97%. 시뮬레이션 500회 검증 완료. 저는 화면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500회? 언제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렸지? 통제실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긴 10초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백업 시퀀스 가동. 도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엔터키를 눌렀어요. 화면이 전환됐죠. 시스템 구성도가 바뀌었습니다. 3번 센서가 우회되고 백업 경로가 활성화됐어요. 카운트다운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18분, 17분, 16분.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차관보였죠. 서진, 상황 파악했나? 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 측 대응이 인상적이군. 보고서 준비해 두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사이 블룸버그 속보가 떴더군요. 한국 우주발사체 센서 이상 18분 내 복구 시도 중. 로이터가 따라붙었습니다. 한국 재진입 실험 긴급 상황, 전 세계 주목. CNN도 속보를 띄웠어요. 한국 기술진 전례 없는 신속 대응.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방산 관련 주식이 요동쳤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미국 로키드 마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모두 한국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맹국 상황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도쿄, 호주 캔버라, 영국 런던. 모두 한국 스트림에 접속해 있었죠. 12분, 11분, 10분. 도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백업 시퀀스 정상 작동 중. 센서 우회 안정화. 예상 시간 내 복구 가능. 9분, 8분, 7분. 통제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긴장이 집중으로 바뀌었어요. 각 담당자들이 최종 확인에 들어갔죠. 6분, 5분, 4분. 도현이 보고했습니다. 백업 시퀀스 완료. 센서 우회 성공. 모든 시스템 정상. 발사 재개 가능합니다. 통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운트다운 재개. 화면에 새로운 타이머가 떴습니다. 3분, 2분, 1분, 30초, 20초, 10초. 저는 숨도 쉬지 않았어요. 5, 4, 3, 2, 1. 발사.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발사대 아래에서 거대한 화염이 뿜어져 나왔어요. 하얀 연기가 사방으로 퍼졌죠. 발사체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졌어요.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카메라가 추적했죠. 푸른 하늘을 가르는 하얀 궤적.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통제실에서 박수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환호도 없었죠. 다들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발사는 시작일 뿐이니까요. 진짜는 재진입이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비행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속도, 궤적각. 모든 게 예측치와 일치하고 있었어요. 1분 경과, 2분 경과, 3분 경과,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페어링 분리.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사무실에 혼자 있어서 다행이었죠. 누구도 제 떨림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10분이 흘렀습니다. 재진입 단계까지 이제 50분 남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거리에 차들이 다니고 있었죠.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태평양 너머에서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세계의 판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어 있었지만 상관없었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재진입을, 숫자를, 진실을. 50분이 흘렀습니다. 재진입 단계였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손가락을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고도 그래프가 떠 있었죠. 페이로드가 최고점에 도달한 후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고도 300km, 250km, 200km.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었죠. 150km, 100km. 대기권 경계였어요. 카르만 라인. 여기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화면이 분할됐어요. 왼쪽에는 실시간 데이터, 오른쪽에는 예측 모델. 숫자들이 동시에 갱신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90km, 속도 마하 15, 표면 온도 2000도. 저는 숨을 참았어요. 고도 80km, 속도 마하 18, 표면 온도 4000도.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고도 70km, 속도 마하 20.2, 표면 온도 5800도. 제 눈이 화면에 박혔어요. 마하 20, 음속의 20배, 초속 6km가 넘는 속도였습니다. 그 속도로 대기와 마찰하면 어떻게 될까요? 표면 온도 6100도, 철이 녹는 온도가 1500도입니다. 티타늄이 3000도, 6000도면 거의 모든 금속이 기화하는 온도였죠. 하지만 페이로드는 버티고 있었어요. 열차폐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연료 속 분포도가 떴어요.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물든 3D 모델. 앞쪽 노즈콘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6200도. 하지만 내부 온도는 60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입을 벌렸습니다. 100배 차이. 100배의 온도 차이를 차폐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고도 60km. 속도 마하 20.3. 표면 온도 6300도. 최대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감속이 시작됐어요. 대기 밀도가 높아지면서 항력이 증가했죠. 속도 마하 19, 마하 18, 마하 17. 표면 온도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6000도, 5500도, 5000도. 그때 화면 오른쪽에 새 창이 떴어요. 낙하 지점 예측.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목표 지점 대비 오차. 78m, 65m, 52m. 숫자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40m, 35m, 고도 30km, 속도 마하 5, 표면 온도 2000도, 낙하 지점 오차 34m.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34m. 대륙 간탄 도미사일 기준으로 이건 핀포인트 정확도였어요. 미국의 미닌맨 3호가 200m 오차, 러시아의 토포렘이 300m, 중국의 둥펑 41이 500m, 34m면 그 누구보다도 정확했습니다. 옆 모니터에서 알림이 떴어요. 다른 분석관이 보낸 메시지였죠. 이거 진짜야? 저는 타이핑했습니다. 데이터는 진짜야. 신뢰 구간 확인했어. 답장이 왔어요. 말도 안 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됐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또 전환됐어요. 새로운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MIRV 기만체 분류. 다탄두 미사일 방어의 핵심이었죠. 하나의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여러 개의 탄두와 기만체를 방출합니다. 진짜 탄두는 몇 개 안 돼요. 나머지는 풍선이나 금속 조각 같은 가짜. 하지만 우주에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공기 저항이 없으니 모두 같은 속도로 날아가거든요. 진짜 구분은 대기권 진입 후에 벌어져요. 진짜 탄두는 무겁고 단단해서 속도를 유지합니다. 가짜는 가볍고 약해서 빠르게 감속하죠. 문제는 그 구분을 몇 초 안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어요. 10개의 물체가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화면에 각각의 궤적이 표시됐죠. 처음엔 모두 비슷했어요. 하지만 고도 80km부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분석을 시작했어요. 열 신호 패턴, 속도 변화율, 궤적 미세 조정, 레이더 반사 단면적, 모든 변수를 실시간으로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 물체, 진짜, 신뢰도 98%. 두 번째 물체, 가짜, 신뢰도 96%. 세 번째, 가짜, 94%. 네 번째, 진짜, 97%. 다섯 번째, 가짜, 95%. 분류가 계속됐어요. 10개 모두 6초 만에 판별됐습니다. 결과 화면이 떴죠. 분류 정확도 92%. 기존 미국 시스템 69%. 차이 23%포인트.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23%포인트.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요격 성공률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뜻이었어요. 10발 중 7발 맞추던 걸 9발 맞춘다는 뜻. 생존율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었죠. 화면 아래에 또 다른 숫자가 떴습니다. 방어 효율 증가 추정치. 최소 20%포인트. 최대 30%포인트.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어의 예측이 곧 공격의 정밀도. 이 문장이 제 뇌리를 쳤죠. 재진입 기술은 양날의 검이었어요. 방어용으로 쓰면 미사일을 요격하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기술로 미사일을 만들 수도 있죠.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더 치명적으로. 한국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원한다면 언제든 핵무기 투발 수단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눈을 떴어요. 화면 속에는 고흥 통제실이 보였습니다. 김도현이 헤드셋을 벗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안도가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환호는 없었습니다. 주변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용히 악수를 나누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카메라가 한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통제실 뒤편에 서 있던 사람. 나이 지긋한 분이었죠.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로 보였습니다. 그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우리는 방어만 선택했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짧았죠. 하지만 무거웠어요. 능력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어요. 우리는 방어만 선택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오만함이었을까요? 편견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다는 것이었죠. 숫자가 제 신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마하 20.3, 6300도, 34m, 92%. 하나하나가 제 편견을 깨트리는 망치였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워싱턴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였죠. 제가 알던 세계는 끝났습니다. 미국이 모든 열쇠를 쥐고 있던 세계. 동맹국들이 우리를 따르던 세계. 한국이 관객석에 앉아 있던 세계. 그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나눠 가진 세계.
함께 지키는 세계. 한국이 무대 위에 선 세계. 저는 그 세계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정직해질 수 있었어요. 제가 틀렸다고. 제 판단이 편견에 물들어 있었다고. 제 통제 강박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만 윙윙거리며 빛을 내고 있었죠. 저는 오래된 파일 캐비닛 앞에 서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서랍을 열었습니다. 끽. 녹슨 금속 소리가 났죠. 1993년 파일. 32년 전 문서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폴더 하나를 꺼냈어요. 한미 미사일 기술 협력 관련 문서. 표지에 빨간 글씨로 분류 등급이 찍혀 있었습니다. 비밀. 32년이 지나 이제는 해제됐지만 당시엔 최고 위급 문서였죠. 책상으로 돌아와 폴더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는 회의록이었어요. 1993년 3월 22일. 한국 측 요청 사항. 고체 로켓 추진 기술 이전. 재진입체 열차폐 기술 공유. 관성 항법 장치 사양 제공. 그 아래 미국 측 답변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부.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 이전 불가. 동맹국이라는 이유만으론 부족함. 차가운 문장들이었어요. 외교적 수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부.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측 재요청 회의록. 1993년 7월 15일. 최소한의 기술 자문이라도 요청. 답변은 똑같았어요. 거부. 다음 페이지. 1993년 11월 3일. 한국 측 독자 개발 계획 통보. 미국 측 반응. 우려 표명. 기술적 실현 가능성 의문. 안전성 문제 지적. 저는 그 문서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우려 표명. 실현 가능성 의문. 지금 생각해보니 우스웠어요. 우려한 건 한국의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통제권이었죠. 우리가 열쇠를 독점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폴더를 꺼냈어요. 2000년대 초반 문서들. 한국의 나로호 개발 관련. 러시아와 협력한다는 내용이었죠. 미국 측 내부 메모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러시아 접근 우려스러움. 기술 유출 가능성. 통제 범위 벗어남.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통제. 또 통제였습니다. 우리는 돕지 않으면서 통제하고 싶어 했죠. 문을 닫으면서 열쇠를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2010년대 문서들. 한국의 누리호 개발 착수. 미국 측 평가 보고서. 기술적 도전 과제 많음. 성공 가능성 50% 이하. 10년 이상 소요 예상.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50% 이하.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예상보다 빨리. 마지막 폴더. 올해 초 문서들. 한국 재진입 실험 계획 통보. 미국 측 반응. 주목할 만함. 데이터 공유 요청 수용. 태도가 바뀌어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를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문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32년의 역사. 거부, 우려, 의문, 그리고 마지못한 인정. 그 과정이 한눈에 들어왔죠. 우리는 문을 닫았습니다. 기술을 주지 않았어요. 도움을 거부했죠.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열쇠를 깎았습니다. 스스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32년 동안 조용히 꾸준히 집요하게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부끄러움이었어요. 제가 무시했던 그들이, 제가 관객석이라 부른 그들이 혼자서 무대 위에 올라선 거였습니다. 그것도 주연으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박준혁 무관을 마주쳤어요. 그는 늘 그렇듯 절제된 표정이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무관. 그가 멈춰 섰어요. 네. 저는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과해야 할까요?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침묵해야 할까요? 박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 데이터 확인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비난도 없었죠. 그냥 담담함. 그리고 약간의 피곤함. 그가 말했습니다. 신뢰는 일방통행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비난도 강조도 없이 그냥 그 한 문장. 그리고 걸어갔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 귓속에서는 그 문장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신뢰는 일방통행이 아니어야 합니다. 일방통행. 우리는 주고 그들은 받는다. 우리는 가르치고 그들은 배운다. 우리는 보호하고 그들은 보호받는다. 그게 제가 생각한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맹이 아니었어요. 지배였죠. 통제였습니다. 진짜 동맹은 달랐어요. 서로 주고받고, 함께 지키고, 같이 성장하는 것. 양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와 있었죠. 발신자 국방부 정책실 부차관보. 제목 한국기술평가보고서 검토 요청.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우주발사 능력 평가. 작성자 익명. 하지만 누가 썼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던 벤이었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재진입 기술, 과대평가된 측면 있음.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미국 주도 체제 유지 필요. 과도한 기술 공유는 안보 리스크.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결론 부분. 현 단계에서 한국 기술은 보조적 수준. 주도권은 미국이 유지해야 함. 동맹 구조 재편은 시기상조. 읽으면서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평가가 아니었어요. 변명이었죠. 현실 부정이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세계 최정 상급이었습니다. 어쩌면 일부 영역에선 우리를 앞섰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보고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일까요? 체면 때문이었죠. 우리가 32년 전 문을 닫았던 나라가,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던 나라가, 우리를 따라잡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권. 미국이 주도권을 잃으면 방산 계약이 바뀝니다. 기술 협력 구도가 달라지죠. 돈과 권력이 움직입니다.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메일 하단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서진, 이 선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 너무 크게 키우면 우리만 곤란해. 자네 의견도 한 줄 추가해주게. 저는 그 이메일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침묵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한 줄 추가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동의함이라고 쓰면 끝. 편했을 겁니다. 경력에도 문제 없었죠. 동료들과도 마찰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마하 20.3, 6300도, 34m, 92%.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숫자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답장 버튼을 눌렀어요.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결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에 커서를 올렸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편한 길은 끝나는 거였어요. 동료들과 멀어질 겁니다. 상사들의 눈밖에 날 거예요. 승진도 어려워질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휙. 전송됐어요.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있었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불안해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편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32년. 한국이 혼자 걸어온 시간. 문이 닫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 도움 없이 열쇠를 깎았던 시간. 그 시간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존중을 표현할 겁니다. 숫자로, 진실로, 용기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한국 재진입 기술평가 수정본.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죠.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일본 방위성 내부 문서 유출.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입수한 방위성 내부 메모. 한국 재진입 기술 평가. 최소 5년 뒤처짐. 재진입 기술 격차 예상보다 광범위. 독자 개발 전략 재검토 필요. 단 6줄짜리 문서였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어요. 일본이 인정한 겁니다. 공개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확실히 한국이 앞섰다고. 5년이나. 저는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대변인 반응. 문서 진위 확인 불가. 내부 검토 중. 공식 입장 아님. 전형적인 부인이었죠. 하지만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었습니다. 만약 거짓이라면 강하게 부정했을 거예요. 애매하게 얼버무린다는 건 사실이라는 뜻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 분석 보고서. 우리 정보망이 입수한 거였습니다. 저는 번역본을 받았죠. 한반도 미사일 방어 능력 재평가. 한국 KPS 융합기술 예상 밖 변수. 기존 침투 시나리오 유효성 의문. 전면 재검토 필요. 중국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 계획을 바꿔야 할 정도라고. 한국 기술이 게임 체인저라고. 저는 보고서를 프린트했어요. 일본 문서와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공통점이 보였죠. 둘 다 놀라움. 둘 다 재검토. 둘 다 인정. 표현은 달랐지만 메시지는 같았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이틀 후였어요. 유럽연합 안보분석센터 발표. 비핵국 억제 능력의 새로운 모델. 한국 사례 연구 착수. 재진입 기술과 정밀 타격의 결합. 핵무기 없는 전략 억제 가능성. 유럽까지 움직인 겁니다.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어요. 배워야 할 모델로 본 거죠.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일본, 중국, 유럽. 모두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공개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도미노였습니다. 하나가 무너지자 줄줄이 무너졌죠. 인정의 도미노. 그리고 이제 미국 차례였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로 돌아왔어요. 결론 부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렸죠. 기존 판단 오류. 이 4글자를 쓰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제 지난 10년이 부정되는 거였어요. 제가 쌓아온 신뢰가, 제가 만들어온 평판이, 제가 믿어온 세계관이 모두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써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했죠. 기존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한국의 재진입 기술은 우리 예측을 상회합니다. 정밀도, 신뢰성, 시스템 통합도 모든 면에서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동맹 관계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보호하는 자와 보호받는 자의 구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함께 지키는 동맹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엔터를 눌렀어요. 문장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죠.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했어요. 파일 이름 한국 재진입 기술평가 최종본. 전송 준비를 했습니다. 수신자 목록을 작성했죠. 국방부 차관보 합참의장실, 국무부 동아시아 국장, 백악관 안보보좌관실. 최고 위급 배포였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벤이었죠. 받았어요. 서진 나야. 네. 자네 보고서 말인데. 어떤 거요? 한국 기술 재평가 거 말이야. 아직 전송 안 했는데요. 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소문 들었네. 자네가 우리 보고서에 반대한다며. 저는 침묵했습니다. 벤이 계속 말했죠. 서진 경력 생각해. 이거 밀고 나가면 자네만 손해야. 윗사람들 기분 상하고.
동료들이랑도 껄끄러워지고 승진도 물 건너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는데요. 데이터? 벤이 비웃었어요. 데이터는 해석하기 나름이야. 자네도 알잖아. 숫자를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아니요.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숫자는 하나예요. 마하 20.3 6300도 34m 오차.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벤이 한숨을 쉬었죠. 알았어. 자네 고집 꺾을 수 없겠군. 하지만 경고는 했어. 이 길은 험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죠. 두려웠습니다. 벤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경력이 막힐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전송 버튼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제 보고서가, 진실이 담긴 보고서가.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클릭했죠. 전송됐습니다. 화면에 확인 메시지가 떴어요. 보고서가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깊게 숨을 내쉬었죠. 후회는 없었어요. 두려움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답장이 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합참 정보국장.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용기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브리핑 요청합니다. 두 번째 국무부 동아시아 국장. 데이터 기반 평가 인상적입니다. 정책 검토에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방부 차관보. 회의 소집. 내일 오전 10시. 참석 바랍니다. 저는 이메일들을 읽으며 놀랐어요. 비난이 없었습니다. 질책도 없었죠. 오히려 존중, 인정, 그리고 감사.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실을. 다만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제가 먼저 말했고 그들이 따라온 겁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박준영 무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보고서 잘 봤습니다. 숫자로 판단하신다더니 정말 그러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단 3줄이었어요. 하지만 그 3줄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전송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죠. 그리고 제 마음도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편한 일인 줄 몰랐어요. 2주일 후였습니다. 한미 전략 대화가 열렸어요. 펜타곤 2층 대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에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 측은 국방부 차관, 합참 부의장, 국무부 차관보. 한국 측은 국방부 차관, 합참 작전본부장, 외교부 본부대사. 그리고 실무진으로 저와 박준영 무관이 배석했죠. 회의실은 넓었어요. 천장이 높았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죠. 이번 회의가 뭘 의미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재진입 실험 성공을 축하합니다. 인상적인 성과였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논의할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예의 바른 시작이었죠. 하지만 본론은 달랐습니다. 한국 측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 우주 발사 능력 현황. 발표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였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죠. 발사체 기술부터였어요. 누리호 재원, 추진력, 페이로드 용량. 모두 숫자로 제시됐습니다. 과장도 없었고 겸손도 없었어요. 그냥 팩트였죠. 다음 슬라이드. 재진입 기술. 열차폐 시스템 사양. 6000도 이상 내열성. 다층 세라믹 복합재. 국산화율 98%. 미국 측 참석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적었어요. 국산화율 98%. 거의 모든 걸 스스로 만들었다는 뜻이었죠. 다음 슬라이드. KPS 융합 기술. 위성 7기 네트워크. 실시간 보정 시스템.
오차범위 미터 단위. 군사작전 적용 가능. 한국 측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방어용으로 개발됐습니다. 미사일 요격 정확도 향상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멈췄어요. 같은 기술이 공격에도 사용 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솔직한 발언이었어요. 기술의 양면성을 숨기지 않았죠. 다음 슬라이드. 연료주기 기술. 고체 연료 독자 개발. 액체 연료 최적화. 혼합 추진 시스템 연구. 모든 옵션이 열려 있었습니다. 발표가 이어졌어요. 30분 동안 한 장 한 장 슬라이드가 넘어갔죠. 시뮬레이션 결과, 실험 데이터, 미래 계획.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어요. 핵 없는 핵무장국. 그 문구가 스크린 중앙에 크게 표시됐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일어났어요. 박사가 자리로 돌아가고 차관이 앞으로 나왔죠. 그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는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재진입 기술, 정밀 유도, 추진 시스템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우리는 핵탄두만 있으면 완벽한 핵 투발 수단을 갖춘 셈입니다. 미국 측 참석자들이 긴장했어요. 자세가 앞으로 쏠렸죠. 한국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은 우리 옵션이 아닙니다. 방어만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도덕적 결정입니다. 또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우리는 비핵 국가로 남으면서도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긴장이 이해로 바뀌었죠. 미국 측 수석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한국 차관이 대답했어요. 동맹 강화입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방식을 바꾸고 싶습니다. 보호받는 동맹에서 함께 지키는 동맹으로.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함께 지키는 동맹.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어요. 미국 차관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 차관이 설명했죠. 데이터 공유입니다. 우리의 재진입 데이터, KPS 정보, 시뮬레이션 결과 모두 실시간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그 대신 미국의 조기 경보 데이터, 위성 정보를 공유받고 싶습니다. 양방향 공유입니다. 일방이 아니라 쌍방. 미국 측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합참 부의장이 말했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국 차관이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급하지 않습니다. 32년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묵직한 울림이 있었어요. 32년. 문이 닫혔던 시간. 혼자 걸어온 시간. 하지만 원망 없이 말하는 목소리였죠. 회의는 2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세부 사항들이 논의됐어요. 데이터 형식, 보안 프로토콜, 공유 범위. 모든 게 기술적으로 냉정하게 다뤄졌습니다. 감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존중은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박준영 무관도 나와 있었죠.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회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변곡점이었습니다. 세계가 바뀌는 걸 봤습니다. 박 무관이 작게 웃었어요. 드물게 보는 표정이었죠. 32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묻고 싶었어요. 화나지 않으셨습니까? 32년 동안 문이 닫혀 있었는데, 도움을 거부당했는데, 박 무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기술 개발에 썼습니다. 결과가 증명해줬죠. 그가 회의실을 돌아봤어요. 이제 우리는 동등합니다. 어쩌면 일부 영역에선 앞섰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게 목표니까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문을 닫았고 한국은 열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었죠.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어요. 오후 세션은 미래 계획이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 데이터 통합 시스템, 공동 연구 개발. 모든 게 논의됐죠. 그리고 마지막 안건. 동맹 제정의 공동 성명. 미국 차관이 초안을 읽었습니다. 한미 동맹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 보호와 피보호 관계를 넘어 공동 방위 체제로. 기술과 정보를 쌍방향 공유하며 함께 지역 안정을 책임진다. 한국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제 손바닥이 뜨거웠어요. 감동이었을까요? 안도였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세계가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변화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고흥 발사장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이번엔 실시간이 아니었죠. 기록 영상이었습니다. 성공 직후의 통제실. 카메라가 천천히 패닝했어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호는 없었어요. 포옹도 없었죠. 샴페인을 터뜨리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깊게 한숨을 쉬었죠. 누군가 눈을 감고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큰 함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반복해서 봤어요. 왜 조용했을까? 기쁘지 않았을까? 아니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말이 안 나왔던 거죠. 32년. 그 긴 시간의 무게. 혼자 걸어온 길의 고됨. 수없이 실패하고 다시 일어선 과정. 모든 게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통제실 밖 복도. 한 엔지니어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이었죠. 50대 후반쯤 보였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살짝 떨렸어요. 울고 있었던 겁니다. 소리 없이. 저는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였을까? 아마도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람이었겠죠. 1993년 미국이 문을 닫았을 때부터, 2000년대 실패를 거듭했을 때도, 2010년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도 줄곧 자리를 지킨 사람. 그분의 눈물이 32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 기자회견장이었어요.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가 단상에 섰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다음 목표는 무엇입니까? 유인 우주선 계획이 있습니까? 달 탐사는 언제입니까? 책임자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우리는 한 걸음씩 갑니다. 과정을 존중합니다. 성급하지 않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성공이 한국에 어떤 의미입니까? 책임자가 잠시 멈췄어요. 생각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도와주는 이가 없었고 가르쳐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혼자 걷는 법을,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이번 성공은 그 증명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질문이 멈췄죠.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책임자의 얼굴이 화면에 고정됐어요. 우리는 늘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최종 보고서가 거기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 제정의 재진입 기술 협력 방안. 제가 쓴 보고서였죠. 한 달 동안 작업한 결과물. 표지를 넘겼습니다. 서론 부분.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구조는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본론으로 넘어갔어요. 한국의 재진입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밀도, 신뢰성, 시스템 통합 모든 면에서 검증됐다. 이는 한국의 독자적 노력의 산물이다.
32년간의 투자와 연구 결과다. 다음 페이지. 미국은 과거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당시 판단이 옳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독자 역량을 키웠다. 어쩌면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불가능했을 성과다. 저는 이 문장을 쓸 때 오래 고민했었어요. 미국 비판으로 읽힐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했죠. 결론 부분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문을 닫았고 한국은 열쇠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열쇠를 나눠주렵니다. 기술과 정보를 쌍방향 공유하며 함께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구조. 보호하는 자와 보호받는 자가 아닌 함께 지키는 동반자. 그것이 새로운 한미 동맹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맺은 말. 10분 울티마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 18분 만에 센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전 세계가 한국 데이터를 기다렸을 때, 시장과 동맹국들이 한국 스트림에 의존했을 때, 그 10분 동안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문서의 시대가 끝나고 실시간 데이터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상징의 권위가 무너지고 숫자의 권위가 섰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가장 큰 함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0분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분도. 영원히.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따뜻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혁 무관이었어요. 받았습니다. 박 무관. 내일 펜타곤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한미일 연합 데이터 공유 프로토콜 논의입니다. 참석 가능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도 될까요? 그가 말했어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32년 동안 포기하고 싶을 때는 없었습니까? 전화 너머가 조용했어요. 박준혁이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영원히 관객석이니까요. 무대에 오르려면 끝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걸었습니다. 32년을.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박 무관이 말했죠. 서진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그 용기가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숫자가 길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저는 따라갔을 뿐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저 하늘 위로 한 달 전 무언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마하 20.3의 속도로 6300도의 열기 속에서 34m의 정확도로 그리고 조용한 환호와 함께 그날 이후 제 세계는 바뀌었어요. 통제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우위에 대한 강박도 녹았죠. 대신 다른 게 자랐습니다. 존중, 신뢰, 그리고 함께 간다는 것의 의미.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적어온 문장들이 거기 있었죠. 제 변화의 기록. 첫 페이지. 저는 숫자로만 판단합니다. 다음 페이지.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 다음. 틀렸다. 마지막 페이지. 함께 갑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새 문장을 적었습니다. 10분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펜을 내려놓았어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제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편견도 없었고 오만함도 없었죠. 대신 있는 건 확신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간다면, 열쇠를 나눠준다면, 책임을 공유한다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확신. 10분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숫자가 편견을 깨뜨렸고, 데이터가 오만함을 부쉈고, 진실이 두려움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가장 큰 함성이 되었죠. 고흥 발사장의 조용한 환호. 워싱턴 회의실의 무거운 인정.
도쿄와 베이징의 논란 침묵. 브뤼셀의 연구 착수. 모든 침묵이 하나의 목소리로 모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관객석이 아니다. 무대 위에 서 있다. 함께 지키는 동맹으로.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워싱턴의 오후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저 하늘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KPS.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와 공유하면서, 함께 세상을 지키면서, 다음 10분도 함께일 겁니다. 그 다음 10분도, 영원히.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